한국도 핵무장 할 수 있다. 제니퍼 린드와 다릴 프레스라는 사람이 워싱턴 포스트지에 쓴 기고문에 의하면은 사실 NPT 조항 중에도 강력한 정말 안보상의 위협을 받는 나라는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유해 조항이 있을 만큼 유엔 상임이사국 5개 나라도 언젠가는 결국 거기에 대해서 승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로렌스 키르샌드와 그다음에 토비 달튼은 기고문을 통해서 반대 논문을 했죠. 만약에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은 한미 동맹도 상실할 것이고 남북한 간에 무한 북미 경쟁이 일어날 것이고. 한미동맹의 확장 억제의 미래를 위해서 관련된 다른 나라들의 확장 억제라든지 또는 핵위협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확장 억제 사례로서 먼저 볼 것은 이제 나토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핵무기에 대한 보유와 그다음에 배치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볼 건데 서독의 미국 전술 핵무기 배치로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미국이 전술 핵무기를 배치한 이유는 굉장히 막강한 소련의 재래식 군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유럽 동맹국들의 재래식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투 수행 수단으로서 전술 핵무기가 필요했고요. 소련도 전략 핵무기, 미국도 전략 핵무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재래식 군대 간의 전쟁이 전략 핵무기의 상호 교환으로 발생되기 전에 그 중간 단계에서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인계철선의 억제 효과도 있다. 이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전술 핵무기 배치를 그때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서독은 이 안보에 대한 불안이 있었고요. 1954년도에는 서독 수상인 아데나우를 포함한 여러 서독의 지도자들이 서독도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시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핵무장의 움직임, 이런 것들은 바로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과의 충돌이었죠. 그래서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서독에 대한 무기 이전 압박 등을 통해서 서독에게 압박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책도 따라봤어요. 그 보상책이 이제 1957년도에 핵 지휘 통제 체계에 대한 공유였습니다. 즉 이중 열쇠라고도 하는데 더블키라고 해서 서독에 배치되어 있던 이 전술 핵무기를 기본적으로는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만 사용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미군이 이걸 지키고 있지만 이것이 사용될 때는 서독 공군이 갖고 있는 이중연도 전투기 즉 더블 캐퍼블 에어크래프트를 통해서 이 핵무기 사용되는 것 즉 서독도 이 핵무기 사용에 참여시켜주는 것이죠. 결정에 같이 참여시켜준다. 그런 의미로서 이제 이중 열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핵 공유라는 것을 처음에 시켜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은 1960년대 됐을 때는 이제 유럽 국가들끼리 핵 공유를 하는 방안을 많이 모색을 합니다. 서독과 이탈리아, 프랑스가 같이 유럽에서 핵 공유라는 모색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 역시 그 서독이나 이탈리아가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과 충돌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프랑스가 이제 나토를 탈퇴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이 나토라고 하는 집단방위 동맹 체제가 상당히 흔들리는 위기 이런 것이 같이 생긴 거죠. 여기에 대한 그 대안으로서 나온 것이 핵 공유를 좀 더 확대하는 방법이었어요. 1967년에는 핵 기획 그룹이라고 하는 NPG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유럽 동맹국들 중에 핵을 보유한 국가들과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이 같이 핵 문제에 대해서 계획과 기획을 같이 하고 정보를 공유한다는 그런 그룹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핵을 보유한 국가들의 NPG에 핵을 보유하지 않은 서독과 이탈리아를 지속 회원국으로 포함을 시켜줍니다. 나머지 회원국들은 사실은 이제 상설이나 지속 회원국이 아니라 계속 변경되는 회원국이었는데 점점 시대가 지나가면서 거의 대부분의 나토 국가들이 다 NPG 회원국으로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즉 그래서 이 나토 확장 억제의 특징은 이제 핵 공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핵 공유의 모습은 전술 핵무기의 배치, 그 다음에 이중 열쇠와 같이 핵 지휘 통제 체제에 대한 참여, 그 다음에 NPG 핵 기획 그룹과 같이 핵 기획과 계획에 대한 공동의 기획 이런 것들이 핵 공유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나토의 핵 공유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1991년도에 이제 탈냉전 이후에 상당히 많은 전술 핵무기가 철수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도 약 150기 정도의 전술 핵무기가 유럽의 약 5개국의 동맹국의 6개 기지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나토의 확장 억제 특징 핵 공유는 나토가 지금까지 있어왔던 어떤 역사와도 굉장히 관계가 깊은데 기본적으로는 이 나토 동맹국들의 핵을 보유하려는 것을 이제 막으려는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의 결과이기도 하고 나토라는 집단방위 동맹이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고 동맹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노력 이런 것들이 다 모여진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확장 억제 그 사례로서는 미일 동맹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일 동맹이 핵에 대한 기본적인 위협을 갖기 시작했던 것은 1964년 이제 제1차 중국의 핵실험부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때 중국이 적대국이었기도 했고요. 1960년대 냉전 시대 때 일본의 가장 큰 위협은 중국,
소련,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진영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핵실험은 굉장히 큰 일본의 위협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1965년에 일본은 바로 미국에게 핵우산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내부에서도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일본은 좀 특이하게 그 일본 국민들이 핵 공격을 직접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핵무장에 대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서 1968년도에 이제 더 스터디 그룹 온 데모크라시라는 곳에서 일본의 그 향후 핵 정책에 대한 제안을 하죠. 즉 일본은 핵무장을 하는 것보다는 평화적인 원자력 발전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 얘기는 그 핵무장을 하지는 않지만 어떤 미래의 핵무장을 위한 준비가 이제 평화적 원자력이라 볼 수 있다면은 뭐 이런 내용이 이때부터 담보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일본은 이와 같은 결론과 함께 1967년에는 비핵 3원칙을 발표를 합니다. 즉 일본이 핵도 만들지도 않고 보유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반입도 하지 않겠다, 이런 원칙인데요. 그 미국식의 핵 비확산 그 정책, 그 기조를 잘 지키겠다는 그런 의도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1978년도에는 이제 미국의 핵우산 공약이 있었고요. 1988년도에는 미일 원자력 협정에서 미국이 일본이 핵 재처리, 그다음에 플루토늄 추출까지 하는 것을 허용해 줍니다. 이때부터 이제 일본은 이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보유하기 시작한 나라가 됐고요. 플루토늄을 상당히 많이 보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일본이 핵 잠재를 갖게 되었다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좀 근거를 두고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2011년도에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죠.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일본이 일본 내에 있는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일단 셧다운 시킨 다음에 이것을 재가동할 것인지 아니면은 영원히 원자력 발전소를 없앨 것인지에 대한 내부 논의가 있었는데, 이때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도된 일본 전 방위상의 발언에 의하면은 일본은 미래의 핵 잠재력을 위해서라도 원자력 발전소는 가동해야 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걸 봤을 때 일본 공직자 사회에서도 핵 잠재력에 대한 인식은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일 동맹의 확장 억제의 특징, 우리가 핵 잠재력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일본의 핵 잠재력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일본이 오랫동안 핵 비확산 정책을 잘 준수했다는 것도 있고, 일본은 이제 명분적으로 플루토늄 보유를 핵 잠재력이 아니라 그 영원한 에너지의 원천으로서 얘기를 합니다. 즉 일본의 원자력 에너지 정책으로서 설명을 하는데, 이와 같은 일본 에너지 정책의 비전, 이런 것들도 하나의 핵 잠재력에 관련된 근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주변에 그 확장 억제 관련된 국가들의 사례를 봤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성격을 바꿔서 확장 억제가 아니라 핵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위협을 타개하라고 했던 국가들의 사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이스라엘 사례가 되는데, 이스라엘은 핵무장에 성공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건국 시부터 상당히 적대적이고 군사력이 강한 아랍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었죠. 상당히 안보적인 위협이 컸었고요. 그래서 1955년도에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였던 벤구리온이 이제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1960년에 미국에게 탐지가 되죠. 그래서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에 의해서 미국의 압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은 계속 미국의 사찰 압력, 무기 이전 압박 속에서도 계속 비밀리에 핵무기 능력, 그다음에 미사일 능력을 개발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1964년에서 68년 사이에 과연 이스라엘이 핵무장을 성공할 수 있느냐, 또는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에 의해서 이제 포기를 하느냐, 이 기로했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1968년에는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NPT 서명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그 조건으로 그렇게 해야만 당시 최신의 전투기였던 F-4 팬텀 전투기를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조건을 겁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미국이 강력했던 이제 비확산 정책의 그 이스라엘 압박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시점에 이제 굉장히 큰 국제 정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즉 중동 지역에 소련이 대규모 진출했다는 것이죠. 사실 당시 미국의 가장 큰 정책은 대소련 봉쇄 정책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련과의 대결이 굉장히 미국에서는 중요한 항목이었죠. 그런데 이 중동 지역에서 소련이 급속하게 진출을 했고, 1967년 6.1 전쟁에서 패배한 아랍 국가들의 군사력 재건을 전부 소련이 해줍니다. 그러면서 소련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대소련 봉쇄를 위해서는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의 힘의 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합니다.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이 미국의 전략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큰 위기를 맞게 됐다는 얘기죠. 그 결과 1969년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골다 메이어 총리 간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의 핵무장을 묵인해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당시 미국은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핵무기를 갖고 있지도 않다라는 것을 승인도 하지 않고 부인도 하지 않은 NCND라는 정책을 펼치고 그다음에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핵무기 보유를 이제 묵인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70년대 이후부터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사실상의 동맹 관계로 접어들면서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핵무장을 계속 묵인해주는 관계는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핵무장 사례였고요. 또 이와 비슷한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파키스탄 사례가 있습니다.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강력하면서도 적대적인 인도를 인접국으로 두고 있죠. 굉장히 인도로부터 안보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1965년도에 파키스탄의 외무장관이었던 부토가 이런 말을 하죠. 만약에 인도가 핵 개발을 한다면 파키스탄 사람들은 풀을 뜯어먹고 사는 한이 있더라도 핵무기를 개발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던 부토 외무장관이 1970년대에 파키스탄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1971년도에는 동파키스탄 전쟁이라고 해서 인도와 파키스탄 전쟁에서 파키스탄이 상당히 큰 패배를 당하죠. 그리고 1972년도에 이 파키스탄 총리였던 부토가 비밀리에 파키스탄 핵무기 개발을 지시를 합니다. 그러나 역시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과 충돌이 일어나죠. 미국이 1975년부터 파키스탄 핵 개발을 탐지를 하고 파키스탄에 대한 무기 이전 중단을 압박 수단을 해서 강력한 핵 비확산 정책을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1976년이 되면 미국의 국내법이 하나 통과하는데 핵 기술을 가지려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미국이 군사 기술뿐이 아니라 경제 지원도 해줄 수 없다 이런 국내법이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내법에 근거해서 1977년부터는 카터 행정부는 파키스탄에 대한 경제 지원까지 중단시키면서 굉장히 큰 압박을 하죠. 이런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 압박은 1978년도에 정점에 이르는데요. 당시에 이제 파키스탄을 수출하려고 했던 프랑스의 핵 재처리 시설 수출을 중지시킬 정도로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를 합니다. 그러나 1979년도에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고 맙니다. 소련의 아프간 침공은 미국 입장에 봤을 때는 대소련 봉쇄라는 중요한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도전이었고 중동과 중앙아시아에 대한 큰 위협이었죠. 이걸 막기 위해서는 이 아프간에서 대소련에 대한 반란군 세력을 반드시 지원을 해야 됐는데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파키스탄을 경유하는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파키스탄의 전략적 가치가 갑자기 급상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미국의 파키스탄에 대한 핵 비확산 정책 역시 충돌과 좌초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1982년도에 레이건 행정부는 파키스탄과 비밀 협약을 하지요. 파키스탄이 핵 폭발 장치를 조립하지 않고 핵 실험도 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파키스탄으로 무기 이전 정책을 다 해줍니다. 그러는 사이에 파키스탄은 1980년대 말까지 핵 무기에 대한 개발을 거의 완료를 시킵니다. 그 상태에서 1989년에 이제 소련이 아프간에 철수를 하죠. 상황이 좀 바뀐 거죠. 이때 미국이 파키스탄에 대해서 핵 포기를 요구를 합니다. 근데 파키스탄이 거절을 하죠. 파키스탄과 미국의 동맹 관계가 이때 이것 때문에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1998년에는 파키스탄이 핵실험까지 하죠. 파키스탄 핵실험 이후에 미국의 경제 제재가 잠깐 뒤를 따릅니다. 하지만 이건 오래되지 못하고 곧 이어서 또 2001년도에 9.11 테러가 일어나죠.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의 대처는 이제 테러와의 전쟁이었고 첫 번째 상대가 또 아프간 전쟁이었습니다. 또 파키스탄의 전략적 가치가 증가하게 됐던 상황이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파키스탄은 NPT 서명하지 않은 국가로서 사실상의 핵 보유국의 지위를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파키스탄은 이제 핵무장에 성공했던 사례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실패했던 사례도 있었는데 대만이 그 실패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만은 1960년대에 상당히 큰 안보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중국이 1964년에 핵실험을 했다는 것도 있었고요. 그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굉장히 열중했기 때문에 이 대만이 베트남으로 가는 모든 군수 물자나 또 미국의 군사력 이동에 중요한 전진 기지여서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였는데 이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철수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커짐에 따라서 대만도 점점 안보 위협을 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66년에 소위 말하는 신주 프로젝트라는 걸 통해서 연구용 원자로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대만 국방부가 많이 관여를 하면서 이것이 사실상 핵무기 개발이라는 걸로 나중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 당시에 대만의 지도자였던 장제스 총통이 과연 이것을 지시했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문건 이런 거 아직 발견이 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대만 정부가 굉장히 관여했던 핵무기 개발이었고요. 1974년에 미국의 정보당국은 향후 몇 년 내에 대만이 핵무기 폭발 장치를 만들 것이라 예정할 정도로 핵무기 계획이 상당히 진전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미국도 1970년대에 핵 비확산 정책에 따라서 대만에 대한 핵 포기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했죠. 1970년대에는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하면서 대만은 오히려 이로 인해서 유엔에서 축출되고 상당히 상태가 안 좋은 상태였죠. 그러나 미국의 대외 정책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급속하게 하되 대만과의 관계 단절은 굉장히 점진적으로 한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대만에 주둔한 미군의 철수의 속도, 그 다음에 대만에 대한 무기 이전, 이 두 가지를 갖고 대만에 대한 핵 포기 압박을 계속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76년에는 이제 대만 총통이 핵 포기 선언을 하게끔 하고요. 1977년에는 미국의 핵 사찰이 대만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978년이 되면은 당시 대만 총통이 이제 미국에 친서를 보내죠. 핵무기를 하지 않겠다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대만의 핵무기 포기는 일단락이 된 듯이 보였는데 1987년에 대만 국립과학연구원 소속의 인원 한 명이 대만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폭로를 한번 하게 되죠. 그래서 1988년에 다시 미 국무부에 대만에 대한 핵 사찰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대만은 갖고 있던 연구용 원자력을 중단하고 경수로로 이전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메모랜덤까지 쓰면서 이제 대만의 핵 개발 프로그램은 사실상 이제 종료됐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핵을 무장을 하려던 국가도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포기했던 사례도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우크라이나 사례이기도 합니다. 1991년에 그 냉전이 끝나면서 소련 연방이 해체가 되는데요. 1991년 12월이니까 뭐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 되겠습니다. 이때 새로운 소련 연방으로부터 그 새로운 독립 국가들이 탄생하죠. 그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이때 우크라이나에는 소련 시절에 배치되어 있었던 핵무기가 한 1,500발 정도가 있었고 ICBM만 해도 170여 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립국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핵 보유국이 된 상황이었죠. 미국 입장에서는 국제 핵 비확산을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독립국가들에 대한 핵무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포기시켜야 되겠다, 이런 노력을 하게 됐고요. 다행히 당시 상황이 좀 좋았던 것은 냉전이 끝난 직후였기 때문에 러시아와 미국과의 협력 관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걸 활용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독립국가들의 핵 포기를 끌어나가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런 관점에서 당시 미국의 그 민주당 상원이었던 샘넌 의원과 공화당 상원이었던 리처드 루가 두 의원이 넌 루가 법안을 만들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협력적 위협 감소,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CTR이라고도 하는데요. 새로운 독립국가들이 갖고 있었던 핵무기들을 미국의 돈으로 폐기를 하고 핵을 다시 만들 수 있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핵과 관련된 기술자들에 대한 직업 교육 전부 다 미국의 돈을 해주겠다, 이런 계획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그 러시아와의 협력도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이 독립 국가들의 핵무기가 러시아로 이전해서 거기서 폐기되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런 협상들이 이루어져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핵무기가 다 러시아로 이전돼서 폐기가 됐고요. 상당히 자발적이고 평화적인 핵 포기에 대한 사례가 바로 이 CTR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나 이제 그런 노력을 했던 우크라이나가 지금은 또 러시아와 또 긴장 상태에 있게 된다는 그런 하나의 아이러니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다른 나라들의 확장 억제 사례도 보고 핵무장과 관련된 사례도 한번 봤습니다.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가야 될 확장 억제 발전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방향으로서는 한미동맹이 지금까지 해왔던 확장 억제 업그레이드 방식, 이것을 그대로 지속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증가에 따라서 미국 전략자산 전개 빈도의 증가라든지 한미 간의 공동의 핵 기획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한미동맹이 해왔던 발전 방향이고, 이것을 계속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나토 확장 억제에 있었던 핵 공유와 같은 방식을 한번 적용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대신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나토가 경험했었던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이 나토에 적용되었던 것, 그 다음에 나토라는 집단방위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의 노력,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루어졌던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세 번째로서는 미일 동맹에서 일본이 갖고 있는 그 핵 잠재력과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이 굉장히 오랜 기간 해왔던 핵 비확산 정책의 준수라든지 또 일본의 장기적인 핵 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핵무장에 대해서는 마침 최근에 재미있는 두 개의 주장이 논문으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제니퍼 린드와 다릴 프레스라는 사람이 워싱턴 포스트지에 쓴 기고문에 의하면은 한국도 핵무장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NPT 체제가 이제 핵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통제를 하고 있지만, 사실 NPT 조항 중에도 강력한 정말 안보상의 위협을 받는 나라는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유예 조항이 있을 만큼 한국의 상황에서 그걸 활용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유엔 상임이사국 5개 나라도 언젠가는 결국 거기에 대해서 승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로렌스 키르센드와 그 다음에 토비 달튼은 기고문을 통해서 반대 논문을 했죠. 만약에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은 한미 동맹도 상실할 것이고 남북한 간에 무한 군비 경쟁이 일어날 것이고 또 한국의 핵 무기 때문에 만약에 위기 시에는 북한은 굉장히 빨리 핵무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핵무장은 한국의 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한 바도 있습니다. 굉장히 상반된 주장이기도 하죠. 그만큼 핵무장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고려 요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을 놓고 우리가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미래에 좀 적용 가능한 한미동맹 확장 억제 발전 방향을 찾아나가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미동맹 확장 억제의 경과와 발전 방향까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